한 번쯤 부자컨닝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제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이제 분양상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분양상가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그 계약금을 포기하지 못해서 떠안게 되는 문제들, 분양상가를 분양받는 데 있어서 네, 계약금을 포기하지 못해서 떠안게 되는 문제들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대부분 상가 분양은요, 전액 현금보다는 거의 대부분 대출이 발생되는 예가 많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니까 대출 규제도 심하지 않고, 상업용이니까 신규 분양이라 대출 금액도 크죠.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에 만약에 실패했다. 가령 50% 안팎의 분양률이다. 매우 저조하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임대료 손실, 관리비 부담, 대출이다, 이자 부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분양을 받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1차 중도가 대출로 전환되기 전에 얼른 포기해야죠. 네, 하루나 이틀, 한 달이나 두 달, 이 문제가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이제 물건들이 많아집니다.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가 가치 급격히 하락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상가 분양상가는 상가의 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신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개발사의 마진, 시공사의 마진, 분양 대행사의 마진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가격이 책정되었지만 이게 이 책정한 이유가 상가가 활성되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설득을 당해서 분양을 받는 거죠. 근데 분양 가격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전제해도 가정해도 분양상가의 어떤 대지 지분율이나 이 건물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건물의 지분율이요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아도 이 사용 수익에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 낙찰가가요 턱없이 낮아집니다.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았으니 낙찰자에게 큰 이익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선수들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일반 분들이 야 분양 가격에 20%야 30%야 야 50%야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막상 가보면 1등을 했는데 가보면 미납 관리비가 1년치 심지어 1년치 2년치 이렇게 누적된 상가가 많습니다. 미납 금액대도요 수백만 원 애교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상가의 경우에 감정가가 1억이고 낙찰가가 5천만 원이어도요. 얼마나 공실로 있었느냐에 따라서요. 미납 관리비가 1, 2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임대가 나가 있다면 좀 다르지만 거의 임대가 안 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 측과 관리사와 사전 협상이 필요합니다. 또 시장재개발 같은 특별한 상가의 경우에는요. 업종 제한도 문제가 돼요. 대부분 상가라는 것만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시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 업종 제한 때문에 1층이고 너무 좋은데 업종 제한 때문에 임대가 어려워지는 거죠. 원하는 임대 수익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상 지속적인 손실을 보는 분양상가를 소유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아는 그런 분들이 주변 분인 걸로.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주변의 가족들도
이렇게 분양상가 받고, 가까운 지인들도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대해 이렇게 얼핏 물어보면 제가, 그거 되게 문제 많아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죠. 아주 가까운 사이, 가까운 가족 중에는 이 상가를 정말 큰 대출을 끼고, 두 구자, 호수 두 개를 분양을 받아서요. 결국 이 상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분양으로 종료가 돼서 시공비를 못 받은, 시공사는 건물에 압류를 하고 경매 처분을 하고, 뭐 이러니까 임대는 더더욱 안 되고 상가는 더 망해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요. 대출 이자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국 집을 팔아서 대출 이자 갚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가 분양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계약을 하겠다 말겠다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분양팀에서 주변에 의논할 시간을 절대로 주지 않죠. 다들 뭔가에 홀린 듯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유 참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 이게 당장이라도 월세 실현되지 않은 월세 수익이 막 주머니에 들어올 것 같은 이런 말들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도장을 찍고 났는데 계약금 때문에 절대 해약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서민들에게는 2천만 원도 크니까 힘든 거죠. 이 대목에서 한 번쯤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투자를 결정하십시오. 라고요. 물론 제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 후에 내가 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실수했어.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금을 포기하지 못해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은 사실 계약금보다 더 크고 무겁거든요. 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 볼까요? 주거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축 건물은요, 일단 새 거잖아요. 새 건물이니까 디자인도 새 거고, 모든 시설도 새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용 수익 가능합니다. 내가 살던 집 임대 주고 가서 살아도 되고, 내가 기대한 임대료보다는 적지만 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비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앙적인 미분양 단지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상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가 미분양이 주거 미분양보다 문제가 심각한 건요. 수분양자들이 이 분양 계약 동기, 수분양자들의 이 계약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가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월세가 되고 싶어서 내가 분양을 받은 거지. 내가 여기서 직접 장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분양이 완료됐고 어떻게든지 임차인이 기대한 수익보다 많든 적든 유치가 되고 띄엄띄엄 고객들 발걸음이 있으면 이 상가가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 수준의 어떤 임대 수익은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일 쇼핑몰인 경우에는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못하거나 극명한데 다중 컨셉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쇼핑몰이에요. 상가마다 칸막이를 다 쳐서 이렇게 호수별로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중 컨셉 쇼핑몰들은요. 상가가 제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제 아무리 강남역이라 할지라도 강남역 대로변에 지하철역 출입구 앞이라 할지라도 높은 분양가에 맞춰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런 도대체 영업이 활성화되겠다, 활성화되지 않겠다 이 여부가 미지수인 어떤 상가예요. 선뜻 임대 들어올 임차인 없습니다. 대부분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임대료 납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약 기간 전에 임대료 다 보증금
예, 보증금 손실 이미 발생하고요. 관리비 부담 때문에도 임차인도 손들고 나가요. 그러면 그 높은 관리비 임대인이 소유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죠. 도심 중앙에 분양하는 쇼핑몰은요. 입지적 장점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게 분양이잖아요. 컨셉이 분양이잖아요.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물 구조상 제약을 받게 되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이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상가 활성화를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네. 이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어진 쇼핑몰들은 활성화되었다. 오, 쇼핑몰들이 이렇게 살아났다. 뭐 이런 사례가 덜어 있는데, 이런 곳은요, 대부분 개발사가 분양을 하지 않아요. 상가 부분을, 주거 부분은 분양을 하고, 상가는 직접 임대하거나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분양상가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개발사의 호흡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 상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 기획만으로는, 개발 기획만으로 나는 개발 기획까지만이야. 난 여기까지만 해서, 일정한 이익만 챙길 거야. 이런 개발사가 자기 범위 내에서만 최대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상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위험 부담 떠안으려고 하지 않죠? 시공은 시공사가 하고, 분양은 분양 대행사가 하고, 관리는 관리회사가 하고, 각각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맥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개발사의 개발 아이디어가 실제로 분양을 해보면 또 컨셉이 달라지고, 분양 회사에서는 분양을 빨리 치고 나가야 되니까 개발사와 달리 컨셉을 바꾸고, 예, 새로운 것들을 막 접목해서 홍보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미분양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시공사의 건축비 회수 때문이에요. 시공사가 자기 돈 들였으니 거의 대부분이 시공사가 건축비를 회수하겠다라고 나서면 이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조직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전국에 CGV가 입점하기로 했다라고 분양한 상가들은요. 사실 CGV 외에는 다른 층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야, CGV 들어온다고 해서 나 분양받았는데 매우 성공적이야. 이런 곳은요. 관리단이 영업과 업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관리단이 강력한 관리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요. 이게 분양상가가 이게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제가 이해관계자들이 많을 때 더 심각해지고 의사결정자들이 많을 때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상가 수분양자들이 사업자잖아요. 임대사업자로 내가 분양을 받았지만 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양을 받으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는데요. 같은 건물의 일부를 소유했다. 그리고 같은 토지의 이 건물을 공동 소유했다라는 이유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조된 공동체가 얼마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의사를 잘 절충하겠습니까? 이런 급조된 공동체의 어떤 의사결정, 급조된 임대 사업자들의 집합의 어떤 의사결정은요, 결혼 생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이게 독립치산제 사업을 함께 한다.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왜 변호사, 법무법인 같이 그렇게 공동 운명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분양상가 소유권자들의 의견 조율은요, 남북 통일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남북 통일이야 너무 우리가 거론할 일이 아니니까 제외한다고 해도 이 결혼 생활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준비, 충분히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좀 다툼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죠. 이 상가 수분양자들은요, 오해가 기본이에요. 이해하려는 노력 어렵습니다. 의심과 오해, 근거 없는 모략, 서로 정서적인 어떤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성 고운 분들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목소리 큰 분들이 지식도 있고 이성적이면 너무 좋겠지만 목소리 큰 분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또 업무를 처리하시거든요. 이성적인 분들이 따박따박 얘기해서 또 집중도 있게 뭔가 설득해 나가고 또 이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대박 날 수도 있죠. 상가가. 암튼 임대 사업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에는요. 개인보다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 사업자가 되기에는 또 이런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인생에 예습이 없다지만 이게 사전 지식 없이 사업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상가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그저 나 노후 대책이다, 그저 재테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는데 와 이제까지와의 어떤 삶과는 전혀 급이 다른 그레이드가 다른 사건 사고가 펼쳐지니 감당이 어려워지고 나중엔 너무 복잡하고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죠. 때로는 이런 분들의 상가가 경매 물건이 넘쳐나는 상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경매 물건이 넘쳐나기도 하고 이게 약간 포식자의 먹잇감이 좀 되었다라고 좀 과장을 하면 좀 그렇게 돼서요. 재분양 물건이 되기도 해요. 재분양으로 나와요. 계속 상가에 실패하고 경매가 막 들쭉날쭉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컨셉을 바꿔서 재분양한다. 이런 물건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생 사례가 많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호흡의 문제인데 재분양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양상가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은 한 번쯤 부자컨닝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양상가의 재산권 되찾는 방법, 수익 극대화 방안, 이런 분양상가의 문제 해결 방법은요. 한 번쯤에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댓글 나눠주시고 이런 어려움 나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 한번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번개 한번 할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가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쯤 부자컨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